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막내딸 복녀는 통통한 몸에 말을 더듬어 온 집안 식구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어느 날 바보라 놀림받던 그 아이가 온 마을을, 아니 온 집안을 구하는 복덩이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내 앞에서 무슨 헛소리냐? 원님의 고함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무릎 꿇은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을 더듬었지요.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가 뭘 한다고 저래? 멍청한 뚱보. 하지만 다음 순간 복녀가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자 관아는 숨소리조차 죽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그 장부 속에는 원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숲 뒤편에서 외눈박이 도깨비 독가비가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친구 복녀는 원래부터 똑똑했단 말이지. 과연 평생 바보로 살아온 막내딸이 어찌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날 아침 박씨 가문의 사랑채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이 구절 좀 들어보세요. 가을 달빛 고요히 누각에 내려앉고 어떠세요? 큰딸 옥주가 붓을 들고 시를 읊자 둘째 딸 옥희가 손뼉을 쳤지요. 아버님, 언니는 정말 글재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마루에 앉은 박진사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옥주는 10살 때부터 시를 지었으니까. 안채 부엌에서는 달콤한 송편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구석에서 복녀는 커다란 물동이 앞에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통통한 손가락으로 사기 그릇을 닦던 복녀가 그만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아이고, 쨍그랑 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안동 김씨가 헛바람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또 깼구나. 복녀야, 넌 손이 왜 그리 둔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복녀가 고개를 푹 숙이자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큰애, 작은애는 송편을 빚어서 제 몫을 하는데 넌 그것도 못하고. 마당에서는 박진사가 동네 양반들과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두 따님이 참으로 훌륭하시오. 큰 따님은 글재주가 뛰어나고 작은 따님은 얼굴이 꽃 같다 들었소. 이웃 최진사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박진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과찬이십니다. 큰애는 혼처가 여럿 들어왔고 작은애도 좋은데 시집 보낼 생각이요. 부럽소, 부러워. 따님이 둘이나 되니 든든하시겠구려. 박진사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예 뭐. 셋째 딸 복녀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였지요.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차례상을 차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 앞에는 옥주와 옥희가 단정히 앉고 구석 작은 밥상 앞에는 복녀가 혼자 앉았지요. 자, 모두 절 올리자. 박진사의 말에 따라 식구들이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복녀도 구석에서 작은 절을 올렸지요. 절을 마치고 일어선 옥희가 복녀를 힐끔 보더니 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막내는 저렇게 뚱뚱한데 먹을 건 또 왜 그리 찾는지. 쉿, 조용히 해라. 들으면 서운해하잖니. 하지만 복녀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귀가 밝았거든요. 복녀는 고개를 더 숙이고 송편 2개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박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명절이니 선산에 다녀와야겠다. 모두 준비들 하거라. 아버님, 저도 함께 가도 되옵니까? 옥주가 물었지만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들은 집에 있거라. 내가 최진사와 함께 다녀오마. 선산으로 향하는 박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복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산은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었지요. 복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부엌 한편에서 하녀 덕순이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리 오셔오. 덕순이가 보자기에 싼 송편 4개를 복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까 밥상에서 2개밖에 안 드셨잖아요. 이거라도 드셔요. 덕순아. 복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온 집안에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덕순이 뿐이었지요. 괜찮아요, 아가씨. 아가씨는 착하신 분이셔요. 덕순이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복녀는 송편을 품에 넣고 조용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복녀는 언니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는 참 답답해 죽겠어. 그러게 말이야. 말도 더듬고 몸도 둔하고 그래도 불쌍하긴 해. 저렇게 태어난 게 막내 잘못은 아니잖니. 그렇긴 하지만 복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복녀의 등이 외로워 보였지요. 저 멀리 하녀 덕순이가 뒷문 앞에 서서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덕순이의 한숨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때는 9년 전 복녀가 8살 되던 해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복녀는 혼자 뒷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언니들이 달구경을 가면서 복녀만 집에 남겨두고 갔던 것입니다. 뚱뚱한 게 같이 다니면 창피하다. 작은 언니 오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복녀는 혼자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달빛이 쏟아지는 산길은 나처럼 밝았습니다. 솔바람 소리가 살랑살랑,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참을 걷던 복녀의 눈에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호기심이 생긴 복녀가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란 불빛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복녀를 유혹했지요. 복녀는 신기해서 불빛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 보는 곳이었지요. 아, 여기가 어디지? 복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란 불빛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크크크, 내 도깨비불에 걸려든 웬 인간이냐? 외눈박이 도깨비가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복녀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지요. 도깨비? 그래,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다. 통통하니 잡아먹음직하구나. 도깨비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복녀는 무서웠지만 도망칠 힘도 없었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잡아먹지 마. 나 맛없어. 도깨비가 복녀를 빙 둘러보다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크크, 그럼 내기를 하자. 내가 내는 문제를 풀면 살려주고 못 풀면 잡아먹는다. 어떠냐? 나 머리 나빠서 문제 못 풀어. 그럼 잡아먹히려무나. 크크크. 복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도깨비가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좋다, 첫 번째 문제. 내 이름이 뭐게? 복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도깨비의 외눈을 보니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글쎄, 근데 너 혼자 여기 살아? 외롭지 않아? 도깨비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외롭다니 무슨 소리냐? 나는 도깨비다. 외로울 리가 없지. 그래도 눈빛이 슬퍼 보여. 헛소리 마라. 나는 안 외롭다. 도깨비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많아서 외로운 거 알아. 도깨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외눈이라 다른 도깨비들한테도 따돌림 받던 도깨비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문제를 못 풀었으니 탈락이다. 도깨비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게? 복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득 도깨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배고파? 아니다. 안 고프다. 도깨비가 부인했지만 또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복녀는 주머니에서 자기가 몰래 싸온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내가 주먹밥 하나 있는데 줄까? 작은 주먹밥이었지만 복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지요. 도깨비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잡아먹힐 판인데 나한테 밥을 준다고? 응, 배고픈 거 슬프잖아. 나도 맨날 배고파서. 알아. 복녀가 주먹밥을 도깨비 앞에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도깨비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지요. 이것도 답이 아니다. 탈락. 마지막 문제다. 도깨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숨을 터이니 나를 찾아봐라. 못 찾으면 잡아먹는다. 도깨비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한참을 두리번거렸지요. 큰 나무 뒤, 바위 밑, 숲속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녀는 점점 무서워졌지요. 달빛 아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복녀가 멈칫했습니다. 나무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흑, 흑,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복녀가 조심스레 나무 뒤로 다가갔지요. 도깨비가 나무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외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녀는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 왜 울어? 도깨비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나를 찾았냐? 응, 우는 소리 들렸어. 도깨비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안 울었다. 그냥 외로웠지?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이 산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친구도 없고. 도깨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나도 외로워서 알 것 같아. 복녀가 천천히 다가가 도깨비 옆에 앉았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그래, 나는 외로웠어. 외눈이라고 다른 도깨비들이 날 따돌렸어. 수백 년을 혼자 살았단 말이야. 복녀가 도깨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도깨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가 날 찾았으니 통과다. 좋아, 내가 큰 인심 써서 살려주마.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깨비가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그럼 소원 하나 말해봐. 금은 보아? 예쁜 얼굴? 똑똑한 머리?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봐라. 그럼 뭘 원하는데?
복녀가 도깨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났지요. 너, 나랑 친구할래? 도깨비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자기에게 친구가 되자고 한 존재는 처음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복녀야. 복녀. 좋은 이름이구나. 도깨비가 복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독갑이라고 한다. 좋다. 나는 내 친구다. 복녀가 폴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야? 그래, 친구다. 독가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8살 복녀와 외눈박이 도깨비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지? 약속이다, 복녀야. 그날 밤 두 외로운 영혼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가비는 그날부터 복녀의 수호신이 되어 주었지요. 복녀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독가비는 어김없이 나타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9년 동안 둘의 우정은 이어져 왔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 복녀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통통한 몸에 말을 더듬었지만 복녀에게는 변함없는 친구가 있었지요. 추석날 오후 복녀는 뒷산 바위에 앉아 독가비와 함께 송편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억새풀이 바람에 일렁였지요. 독가봐, 이거 먹어봐. 덕순이가 몰래 더 챙겨준 거야. 복녀가 보자기를 풀어 송편 4개를 꺼냈습니다. 독가비가 송편 하나를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복녀야, 넌 9년 동안 한 번도 날 잊은 적이 없구나.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독가비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며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순수한 눈빛이었지요. 독가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녀야, 나는 내가 베푼 선행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무슨 선행? 나는 그냥 작년 겨울 내가 다친 노루를 치료해 준 거, 올봄에 길 잃은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굶주린 거지 할아버지께 밥을 나눠준 거. 복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지 않아. 세상에 당연하게 베푸는 사람은 많지 않아. 독가비가 복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진짜 복덩이야, 복녀야. 그때 산 아래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둥둥 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람에 실려 올라왔지요. 복녀와 독가비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원님 행차가 박씨 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붉은 가마가 땅에 내려지고 관속들이 좌우로 늘어섰지요. 저게 뭐야? 복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가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님 행차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가마문이 열리더니 배 나온 정원님이 내렸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정원님 옆에는 수상한 도사가 붙어 있었지요. 도사가 박씨집 선산 쪽을 가리키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정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욕심 가득한 눈빛으로 선산을 바라봤습니다. 박씨 가문 대문이 황급히 열리더니 박진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원님 날이 웬일로 저희 집에. 박진사가 땅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원님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오늘 이 고을을 순시하다가 자네 집 선산이 눈에 띄어서 말이야. 선산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풍수도사가 그러는데 자네 집 선산이 명당이라더군.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왔네. 정원님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지켜보던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가봐. 저 사람들 우리 선산을 보러 온대. 복녀야, 저 원님 눈빛을 봐.
저건 탐욕의 눈빛이야. 독가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조심해야 해. 복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지요. 박진사가 어쩔 수 없이 정원님 일행을 선산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속들이 박씨 집안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김씨와 두 언니가 대문 앞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산의 선산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나? 원님이 직접 왔다는 건 예사일이 아닌데. 쯧쯧, 좋은 일은 아니겠지. 풍수도사가 선산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자리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여기에 묘를 쓰면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길지옵니다. 정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렇단 말이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산 밑에는 금맥이 있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풍수도사의 말에 정원님이 침을 삼켰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원님, 이곳은 저희 조상님들이 계신 선산입니다. 조선 태종 때부터 저희 집안이 지켜온 땅이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종 때부터라고? 그럼 증거가 있나? 문서는 집에 있사옵니다만. 문서? 그런 낡은 문서가 무슨 소용인가. 백성의 땅은 모두 임금님의 땅이고 내가 임금님을 대신하여 이 고을을 다스리지 않나? 정원님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 위에서 복녀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안 돼. 저건 우리 선산인데. 조상님들이 계신 곳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녀야, 진정해.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 선산을 빼앗으려고 해.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산기슭 아래에서 누군가 복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덕순이였습니다. 덕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라왔습니다. 아가씨, 빨리 내려오세요. 큰일 났어요. 덕순아, 무슨 일이야? 원님이 나리께서 주인 어른을 잡아가려 하신답니다. 덕순이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복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독가봐, 나 내려가야 해. 복녀야, 조심해. 저 원님은 위험한 사람이야.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복녀가 송편을 챙겨 품에 넣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독가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복녀를 바라봤지요. 내가 지켜볼게. 위험하면 곧바로 부르렴. 고마워, 독가봐. 복녀가 덕순이와 함께 산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독가비는 바위 위에 서서 복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복녀야, 부디 무사해라. 독가비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복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님과 관속들, 그리고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복녀는 뒤쪽 담 밑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박진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님이 평상에 비스듬히 앉아 박진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김씨와 두 언니는 사랑채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큰언니 옥주의 얼굴은 새하얗고 작은 언니 옥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자네가 이 선산을 언제부터 소유했다고 했나? 원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태종 임금 때부터 저희 선대 어른들께서 지켜오신 땅이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종 때라. 참 오래되었구만. 그럼 증거가 있겠지? 문서가 있사옵니다. 선대 어른께서 받으신 땅 문서가. 박진사가 말했지만 원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원님 옆에 서 있던 풍수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제가 보기에 이 박진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거짓말이라니? 이 선사는 명당이 확실한데 하찮은 중인 집안이 태종 때부터 소유했다는 것이 말이 되옵니까? 분명 문서를 위조했을 것이옵니다. 풍수도사의 말에 관속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진사가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살아온 집안이옵니다. 위조 같은 것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문서를 가져와 보시게. 원님이 명령했습니다. 박진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선대 땅 문서는 오래전 창고 깊숙이 넣어두고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못 가져온다? 역시 위조한 것이 아니냐? 원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풍수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 박진사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금을 안 냈다고? 그렇다옵니다. 지난 3년간 선산에서 나는 밤과 대추를 팔아 이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안 냈사옵니다. 풍수도사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냈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매년 빠짐없이. 입 닥치게.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나.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관속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이 박진사는 또한 이웃 최진사의 땅을 불법으로 사들였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박진사의 친구였고 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최진사는 구경꾼 틈에 서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무서워서 거짓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복의 박진사 문서 위조에 세도 내지 않고 불법 토지 매매라. 죄가 참으로 많구만. 원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날이 억울하옵니다. 저는 한 번도. 시끄럽다. 어디 감히 원님 앞에서 큰 소리냐. 관속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원님의 명령에 관속 둘이 박진사를 붙잡았습니다. 박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아버지, 옥주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날이 제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십니다. 옥주가 땅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오키도 따라 나와 울부짖었지요. 날이 제발요.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머니 김씨도 비틀거리며 나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원님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자비? 법을 어긴 자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란 말이냐? 원님이 부채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보름 안에 이 선산을 나라에 바치고 세를 갚으면 박진사를 풀어주마. 선산을 바치라니. 그건. 박진사가 절규했습니다. 싫으면 옥에서 썩든가. 선택은 자네가 하게. 원님이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관속들이 박진사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얘들아, 문서를 찾아라. 창고 깊숙이 땅 문서가 있을 게다. 아버지,
두 딸이 울부짖었지만 박진사는 이미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무서워서였지요. 원님이 평상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보름이다. 보름 안에 선산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박진사는 벌을 받을 게다. 그리고 집안은 모두 역적의 가족이 된다. 알아들었나? 어머니 김씨가 땅에 엎드려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원님 일행이 떠나가고 마당에는 통곡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담 뒤에 숨어있던 복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복녀가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덕순이가 복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안 돼요. 지금은.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가씨가 나가셔도 소용없어요. 원님은 이미 가셨어요. 덕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녀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두 언니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지요. 큰언니 옥주는 기운을 잃고 주저앉았고 작은 언니 옥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소 똑똑하다던 언니들도 예쁘다던 언니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어머니, 복녀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복녀를 보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복녀야, 넌 가 있거라. 내가 여기 있어봐야. 어머니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 것이지요. 복녀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큰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복녀가 옥주에게 물었습니다. 옥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원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작은 언니는? 옥희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에 갇히시다니. 우리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마당에는 박씨 가족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두 언니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복녀만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선산에 올라가 조상님 묘 앞에 섰지요. 돌무덤 위로 석양빛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녀가 무릎을 꿇고 땅을 쓰다듬었습니다. 흙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지요. 할아버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복녀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까마귀 떼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멀리서 독가비가 나뭇가지에 앉아 복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가비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자기 친구가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독가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녀가 한참을 선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복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이 굽었고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박씨 가문에는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집안을 뒤덮었지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절망이었지요. 복녀는 자기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짐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복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한 큰언니도 예쁜 작은 언니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복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닥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복녀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뒷산길을 올랐지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뒷산 바위에 도착한 복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으아앙. 복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때 복녀의 어깨에 따뜻한 손이 얹어졌습니다. 복녀야. 독가비였습니다. 독가비가 복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앉았지요. 독가봐. 응, 나야. 울지 마. 독가비가 복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복녀는 독가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복녀가 조금 진정되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독가봐. 나는 쓸모없어. 우리 아버지를 도울 수도 없고 집안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말하지 마, 복녀야.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쓸모없는 게 아니야. 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복녀야, 내가 말해줄게. 내가 지난 9년 동안 뭘 했는지. 독가비가 복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작년 겨울 눈 내리던 날, 넌 다친 노루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줬어. 추운 밤 내내 내 이불을 덮어주고 약을 발라줬지. 복녀가 깜짝 놀라 독가비를 봤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내 수호신이잖아. 내가 하는 일을 다 지켜봐. 독가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올봄에는 장터에서 길을 잃고 우는 5살 아이를 발견했지. 넌 그 아이 손을 잡고 2시간을 걸어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냥 불쌍해서. 얼마 전에는 굶주린 거지 할아버지를 봤어. 내가 먹으려던 밥을 몽땅 드렸지. 너는 그날 저녁 굶었잖아. 복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더 배고파 보여서. 복녀야,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넌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독가봐. 독가비가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빛났지요. 복녀야, 내가 도운 이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내가 베푼 선행들이 이제 너를 도울 차례야. 독가비가 손뼉을 3번 쳤습니다. 짝, 짝, 짝. 그러자 땅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풀숲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구렁이의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복녀 아가씨. 구렁이가 사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는 내 집 장독대 뒤에 사는 구렁이란다. 구렁이 할머니가 복녀 앞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200년을 내 집을 지켜온 집터지킴이지. 집터지킴이라니. 매년 추석과 설날 내가 제사 음식을 몰래 장독대 뒤에 놓아줬지. 다른 식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었단다. 구렁이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여우 3마리가 나타났지요. 어미 여우, 아비 여우, 그리고 젊은 여우 1마리였습니다. 젊은 여우가 복녀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복녀 은희님, 너 혹시? 복녀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봄 내가 덫에 걸린 여우 새끼를 구해줬지.
독가비가 설명했습니다. 그 새끼가 바로 저 여우야. 이제 다 컸어. 젊은 여우가 꼬리를 흔들며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미 여우와 아비 여우도 고개를 숙였지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까악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치떼가 나무 위로 날아와 앉았지요. 한 까치가 날개를 펄럭이며 복녀 앞에 내려왔습니다. 복녀 아가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너, 다친 날개. 복녀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날개를 다쳐 땅에 떨어졌을 때 아가씨께서 저를 돌봐주셨지요. 까치가 날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 나았습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나무 위에 다른 까치들도 일제히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복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렁이 할머니, 여우 가족, 까치 떼가 모두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다.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녀야, 내가 베푼 선행이 씨앗이 되어 이렇게 돌아왔어. 독가비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녀를 도울 차례야. 탐욕스러운 원님으로부터 복녀 집안을 구해야 해. 영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가비가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할머니, 땅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럼 200년을 이 땅에 살았으니까 원님이 노리는 선산 밑을 탐색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선대 땅 문서가 어딘가 묻혀 있다면 찾아주세요. 알았다. 내일 밤부터 땅속을 샅샅이 뒤져보마. 구렁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독가비가 여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여우 가족, 너희는 영리하고 몸이 가벼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비 여우가 물었습니다. 원님 집을 정탐해줘. 원님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약점은 없는지 알아봐야 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젊은 여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독가비가 까치 떼를 올려다 봤습니다. 까치들아, 너희는 하늘을 나니까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지? 그럼요. 저희에게 맡기세요. 까치가 신나게 날개를 펄럭였습니다. 좋아. 너희는 이웃 고을 소식도 전해주고 우리끼리 연락을 주고받게 해줘. 알겠습니다. 까치들이 일제히 울었습니다.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가봐,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구렁이 할머니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여우 가족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녀가 영물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독가비가 복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은 무슨 우리가 고마운 걸. 내가 먼저 우리를 도와줬잖아.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영물들이 복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앉았지요. 그 광경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찬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지요. 그때 산 위쪽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지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기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복녀와 영물들을 감쌌지요. 독가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녀야, 하늘도 우리 편이야.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래. 우리 아버지를 꼭 구할 거야. 우리 집안을 지킬 거야. 복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뒷산 바위 위는 따뜻했습니다. 복녀와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달은 조용히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밤 달이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여우 가족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아비 여우, 어미 여우, 그리고 젊은 여우가 원님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고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원님 저택은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대문에는 관속 둘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여우 가족은 뒤편 담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 여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계획대로 움직이자. 어미는 부엌, 나는 사랑채, 새끼는 곳간을 살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젊은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비 여우가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가볍게 뛰어올라 담 위에 앉더니 조용히 앞마당으로 내려섰지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랑채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비 여우가 창문 밑에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아, 도사, 수고가 많았네. 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창틈으로 흘러나왔지요. 아닙니다, 나리. 나리를 모시는 게 제 본분이옵니다. 풍수도사의 비굴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님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진사 그놈, 이제 다 끝났어. 보름 안에 선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그럼요, 나리. 그 명당 자리는 곧 나리 것이 되옵니다. 명당이라. 정말 명당이 맞겠지? 원님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풍수도사가 헛기침을 했지요. 그야, 뭐, 명당이든 아니든 중요합니까? 그 산 밑에 금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옵니까? 크크, 그렇지. 금맥이 중요하지. 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 김주사가 몰래 알아봤는데 그 산에서 금빛 돌이 나온다더군. 오, 큰 복이옵니다. 나리께서는 곧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크아, 박진사 그놈은 명당인 줄만 알고 금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게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비 여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비열한 것들, 완전히 거짓으로 꾸민 거였어. 아비 여우가 서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큰 서안 위에 장부들이 쌓여 있었지요.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박진사 일은 끝난 셈이고 다음은 정첨지 땅을 노려야겠어. 정첨지도 좋은 땅을 많이 가졌지요. 두 사람이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비 여우가 재빨리 창문 틈으로 앞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렸지요. 몸을 비틀어 안으로 들어간 아비 여우는 서안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안 서랍을 열자 붉은 비단으로 싼 장부 한 권이 보였습니다. 아비 여우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자들이 또렷이 보였지요. 지난 3년간 받은 뇌물내역. 첫 장에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매 장마다 날짜와 이름,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다. 아비 여우가 장부를 입에 물고 재빨리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박씨 집 선산 아래에서는 구렁이 할머니가 땅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흙을 헤치며 깊이 들어가는 구렁이의 몸이 부드럽게 움직였지요. 땅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구렁이 할머니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년을 이곳에 살았으니까요. 선대 어른들의 물건이라면 이 근처 어딘가에
구렁이 할머니가 선산 중심부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흙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요. 한참을 내려가자 돌로 만든 작은 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구렁이 할머니가 함 주위에 흙을 치웠습니다. 함을 땅 위로 밀어 올리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함이 땅 밖으로 나왔지요. 달빛 아래서 함의 표면이 반짝였습니다. 구렁이 할머니가 꼬리로 함 뚜껑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지요. 종이를 펼치자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태종 12년 박씨 가문에게 이 땅을 하사하노라. 구렁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찾았다. 선대 땅 문서다. 문서에는 붉은 어보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 임금이 하사한 땅이라는 증거였지요. 그 순간 하늘 위에서 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 까. 까치 한 마리가 급히 날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무에 앉더니 외쳤지요. 큰일입니다. 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독가비가 나무 아래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암행어사가 이 고을로 오고 있습니다. 까치가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들은 소식인데 이틀 후면 이곳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독가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이거 하늘이 돕는구나. 어사께서 원님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다는 소문입니다. 까치가 신이 나서 지적이었습니다. 독가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암행어사가 이틀 후에 온다면 그때까지 증거를 모아야 해. 마침 여우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비 여우가 입에 장부를 물고 뛰어왔지요. 독가비, 가져왔어. 아비 여우가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독가비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촛불 없이도 도깨비 눈에는 글자가 잘 보였지요. 오, 이건 완전히 결정적인 증거야. 원님과 풍수도사의 대화도 들었어. 완전히 사기꾼들이야. 명당도 거짓, 금맥도 확실하지 않아. 아비 여우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독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구렁이 할머니도 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찾았습니다. 선대 땅 문서입니다.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독가비가 문서를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이건 임금님 옥새까지 찍혀 있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 까치가 나무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독가비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뇌물장부, 선대 땅 문서, 그리고 암행어사 소식. 이제 복녀에게 가야 해. 복녀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원님과 맞서야 해. 복녀 아가씨가 할 수 있을까요? 어미 여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복녀는 강한 아이야.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잖아. 독가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가비가 증거들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자, 복녀에게 가자. 영물들이 모두 박씨 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지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박씨 집에 도착한 독가비가 복녀의 창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복녀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요. 독가봐. 복녀야, 나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복녀가 조용히 방을 나와 뒤뜰로 갔습니다. 독가비가 보자기를 풀어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복녀야, 봐. 원님의 뇌물 장부야. 여우 가족이 가져왔어. 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자 글자들이 또렷이 보였지요. 복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리고 이것도 봐. 선대 땅 문서야. 구렁이 할머니가 땅속에서 찾아냈어.
독가비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복녀가 문서를 펼치자 임금의 어보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우리 선산이 정말 우리 것이었어.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 이틀 후에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온대. 독가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복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까치들이 확인한 소식이야. 복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복녀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독가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원님 앞에 서야 해. 내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할 수 있어. 복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있잖아. 복녀가 영물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구렁이 할머니, 여우 가족, 까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 복녀 아가씨, 힘내세요. 영물들의 목소리가 복녀를 감쌌습니다. 복녀가 증거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자. 내일 아침 내가 관하로 가는 거야. 복녀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복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복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들을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복녀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복녀는 관하로 향했습니다. 덕순이가 뒤를 따라왔지요.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독가비랑 친구들이 함께 있어. 복녀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독가비가 나무 위에 앉아 손을 흔들었지요. 관아 대문 앞에 도착한 복녀가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원님께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지기가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박진산의 막내딸 아니냐? 맞습니다. 원님께서 바쁘신데 내가 무슨... 제발이요. 아버지 일 때문에. 복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습니다. 들어가 봐라. 원님께서 허락하셨다. 복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원님이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에 닿았지요. 원님이 높은 평상에 앉아 복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풍수도사가 옆에 서서 부채를 흔들고 있었고 관속들이 좌우에 늘어섰습니다. 오, 이게 누구냐? 박진산의 막내딸 아니냐? 정원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뚱보가 뭘 하러 왔대? 바보라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옥쪽에서 박진사가 창살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복녀야,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복녀가 옥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초췌했지요. 복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대문 밖에서 어머니 김씨와 두 언니도 몰래 들어와 구석에 섰습니다. 큰언니 옥주가 손수건을 쥐고 떨고 있었고 작은 언니 옥희는 걱정스럽게 복녀를 바라봤지요. 막내가 저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걱정돼 죽겠어.
두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박 진사의 막내딸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들어보자꾸나. 정원님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복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십니다. 뭐, 억울하다고? 원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말도 더듬는 게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느냐? 풍수도사가 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복녀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으십니다. 세금도 다 내셨고 땅도 정당하게.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지요. 관아 마당이 숨소리조차 죽었습니다. 모두가 복녀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복녀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원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풍수도사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지요. 저게 뭐냐? 어디서 훔쳐온 거냐? 훔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복녀가 장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원님께서 지난 3년간 받으신 뇌물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지요. 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인연, 감히 거짓 장부로 나를 모함하느냐? 거짓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복녀가 장부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작년 5월 15일, 정부자에게서 쌀 100석, 7월 20일, 이 첨지에게서 은 50냥. 복녀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지요.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모두 고을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건 가짜다. 누가 꾸며낸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가 다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누런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대 어른께서 받으신 땅 문서입니다. 복녀가 조심스레 문서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지요. 태종 12년 박씨 가문에게 이 땅을 하사하노라. 복녀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들어 올려 붉은 어보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임금님 옥세다. 저건 진짜 어보야. 풍수도사가 뒤로 물러섰지요. 원님이 관속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을 빼앗아라. 당장. 포졸 하나가 복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까치 떼가 날아와 포졸 주위를 맴돌았지요. 까치들이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포졸이 손으로 까치를 쫓으려 했지만 까치들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때 관아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여러 마리가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모두가 대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또가 마패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원님이 평상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풍수도사도 황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사가 관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였지요. 내가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다. 방금 들으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리더군. 어사가 복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저희 선대 땅 문서와 원님의 뇌물 장부입니다.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사가 문서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땅 문서는 진짜다. 어보가 명확하다. 어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뇌물 장부 역시 필적이 사또의 것과 일치하는구나. 원님이 땅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어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는 뇌물을 받고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어사의 목소리가 관할을 울렸습니다. 원님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또와 풍수도사를 잡아들여라. 어사의 명령에 관속들이 정원님과 풍수도사를 포박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어사또 나으리. 풍수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다. 저런 탐관오리는 벌을 받아야지. 어사가 옥쪽을 가리켰습니다. 박진사를 당장 풀어주어라. 관속들이 급히 옥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사가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아버지. 복녀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진사가 복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녀야. 내가 아버지를.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복녀도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어머니 김씨와 두 언니도 달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껴안고 울었지요. 복녀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가 복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큰언니 옥주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언니 오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복녀가 어사 앞에 섰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녀라고 합니다. 복녀. 참 좋은 이름이구나. 내가 오늘 큰 공을 세웠다. 이 고을의 백성들이 내 덕분에 탐관오리에게서 벗어났다. 어사가 복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용기와 지혜를 임금님께 아뢰겠다. 틀림없이 상을 내리실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겸손하구나. 이런 백성이 있으니 나라가 든든하다. 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복녀 아가씨 만세. 박씨 가문 만세. 관아박 나무 위에서 독가비가 빙그레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구렁이 할머니가 담장 밑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여우 가족이 멀리서 꼬리를 흔들었지요. 까치떼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깍, 깍.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박씨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사가 복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지요. 복녀야, 아버지가 평생 너를 몰라봤구나.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서서 박씨 가족을 환영했습니다. 복녀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복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지요. 그날 저녁 복녀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독가비가 바위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독가봐. 복녀야, 정말 잘했어. 두 친구가 손을 잡고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독가봐. 내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독가비가 복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박씨 집안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사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복녀의 공을 온 고을에 알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마당 가득 음식상이 펼쳐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코스모스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박진사가 복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딸 복녀를 위한 잔치입니다.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아이를 몰라봤습니다. 둔하다고 쓸모없다고 여겼지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아니, 이 마을의 복덩이였습니다. 박진사가 복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버지가 딸 앞에 무릎을 꿇다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복녀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녀가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지요. 아버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김씨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복녀를 끌어안았지요. 복녀야, 어미도 용서해다오. 어미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복녀는 어릴 적부터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이었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복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큰언니 옥주와 작은언니 옥희가 복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야, 우리도 미안해. 옥주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를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했지. 정말 잘못했어. 옥희도 눈물을 흘렸지요. 막내야, 너야말로 우리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어. 용서해줘. 복녀가 두 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들, 일어나세요. 저는 원망한 적 없어요.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세 자매가 서로 껴안았지요.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답구나. 저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어디 있겠어.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녀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탐관오리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장이 복녀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아닙니다, 이장님. 제가 뭘...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고통받았을 게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복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최진사가 박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사, 나도 미안하네. 그날 원님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 최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도 정신을 차렸네. 앞으로는 옳은 일을 하며 살겠네. 박진사가 최진사의 손을 잡았지요. 자네도 어쩔 수 없었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두 사람이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녀 덕순이가 음식을 나르다가 복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셔요. 흑흑. 복녀가 덕순이를 꼭 껴안았지요. 덕순아, 울지 마. 내가 늘 내 편이 되어줘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 아가씨, 이제 우리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덕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어린아이 하나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저 아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반짝였지요. 복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단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거야. 작은 일도 괜찮아.
그게 바로 착한 거란다. 아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요. 복녀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문득 뒷산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독가봐, 구렁이 할머니, 여우 가족, 까치들 모두 고마워. 복녀가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뒷산 바위에 도착하자 독가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오늘 잔치 재미있었어? 응, 정말 좋았어. 가족들이 다 사과했어. 복녀가 독가비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를 다독였지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그때 땅이 살짝 흔들리며 구렁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복녀 아가씨, 경아드립니다. 구렁이 할머니가 복녀 앞에 다가왔지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땅 문서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아가씨가 평소 베푼 선행의 결과지요. 구렁이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여우 가족도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미 여우, 아비 여우, 젊은 여우가 나란히 복녀에게 절을 올렸지요. 은희님, 저희도 보답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뇌물 장부를 못 찾았을 거야. 복녀가 여우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우들의 털이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하늘에서 까치 떼가 날아왔습니다. 나무가지마다 까치들이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까, 까. 복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까치들아, 너희도 고마워. 암행어사 소식을 알려줘서. 까치들이 더욱 신나게 날개를 펄럭였습니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산을 비추고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복녀와 영물들이 바위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복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그때 산 전체가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복녀와 영물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속에서 한 노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 복녀야. 산신령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복녀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산신령님. 영물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렴 복녀야. 산신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복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령의 얼굴이 자비로웠지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봐왔다. 내가 다친 짐승을 돌보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나누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는 모습을 다 보았단다. 산신령이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이 이 산의 모든 생명들을 움직였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란다. 산신령이 손을 들어 복녀를 축복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복녀를 감쌌지요. 복녀야, 너는 이름 그대로 복을 가진 아이다. 앞으로도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예, 산신령님. 복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산신령이 영물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들도 수고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를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다. 영물들이 기쁘게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 나는 가마. 복녀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 산신령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빛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복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가득 찼습니다.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복녀야, 어때? 산신령님께 인정받은 기분이? 응, 정말 믿기지가 않아. 구렁이 할머니가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아가씨 집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구렁이 할머니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 가족도 숲으로 돌아갔지요. 은희님, 또 뵙겠습니다. 까치떼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복녀와 독가비만 남았습니다. 두 친구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지요. 집집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독가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복녀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아니야, 복녀야. 다 내 힘이었어. 독가비가 복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용기를 낸 건 너였어. 증거를 들고 원님 앞에 선 것도, 진실을 말한 것도 모두 내가 한 거야.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그게 친구잖아.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복녀와 독가비의 그림자가 바위 위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복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독가비와 함께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지요. 독가봐, 우리 영원히 친구지? 물론이지. 영원히. 두 친구가 약속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독가봐, 나 내려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또 올게. 응, 기다릴게. 복녀가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독가비는 바위 위에 앉아 복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녀의 걸음이 가벼웠지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복녀야, 넌 정말 복덩이야. 독가비가 중얼거렸습니다. 복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야, 어디 갔었니? 뒷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밤이 깊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렴.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복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남은 거 있으니 먹고 자렴. 감사해요, 어머니.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복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복녀의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였지요. 어느 날 아침 박씨 집 대문 앞에 말 한 필이 멈춰 섰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말에서 내렸지요. 비단 보따리를 든 관리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한양에서 온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덕순이가 대문을 열었지요. 누구셔요? 한양에서 왔소. 박진사 댁이 맞소? 예, 맞아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덕순이가 급히 안으로 들어가 박진사를 불렀습니다. 박진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저는 박진사라고 하옵니다. 박진사,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왔소. 관리가 품에서 어명을 꺼냈습니다. 박진사가 땅에 엎드렸지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나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복녀도 어머니와 언니들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께서 복녀의 지혜와 효심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셨소. 관리가 어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용기를 낸 복녀에게
비단 열필과 쌀백석을 하사하노라. 박씨 가족의 눈이 커졌지요. 또한 박진사는 정직한 집안을 꾸려온 공로를 인정하여 통운대부의 품계를 내리노라. 박진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통운대부는 높은 명예벼슬이었습니다. 관리가 비단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운 색깔의 비단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복녀가 조심스레 비단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렇소. 임금님의 하사품이니 귀히 여기시오. 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하라 하셨소. 관리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복녀가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선행을 베풀라는 뜻에서 은자 50냥을 함께 내리신다. 복녀가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가 떠난 후 박씨 집안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당에 비단을 펼쳐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요. 복녀야, 이 비단으로 내 옷을 지어야겠구나. 어머니가 복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언니들 옷을 먼저. 아니다. 내가 먼저야.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자랑이잖니. 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큰언니 옥주에게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 집안의 아들이었지요. 옥주가 복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복녀야, 내 생각을 듣고 싶어? 옥주가 복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생각이요? 복녀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더라. 그 원님의 거짓을 알아챘잖아. 옥주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보다 큰언니가 훨씬 똑똑하신데요. 아니야. 나는 책으로 배운 것만 알았어. 진짜 지혜는 내가 가진 거야. 옥주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어땠는지 말해줄래? 복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집 아드님이 지난주에 장터에 오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정말? 네.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짐도 들어드리던데요. 착하신 분 같았어요. 옥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나도 마음을 정해야겠어. 두 자매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언니 오키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오늘 장터 가는데 같이 갈래? 정말요? 저도 가도 돼요? 복녀가 신이 났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외출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옷감도 같이 고르자. 오키가 복녀의 팔을 끼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종 물건을 파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요. 생선 굽는 냄새, 떡 지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오키가 복녀의 손을 잡고 천막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들, 어서 오세요. 좋은 옷감 많아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키가 옷감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복녀야, 이 색깔 어때? 내 얼굴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한 복숭아색 옷감이었습니다. 예뻐요. 하지만 작은 언니가 먼저. 내 건 됐어. 내 것부터 고르자. 오키가 복녀의 어깨에 옷감을 대어봤습니다. 역시 딱이다. 두 자매가 웃으며 옷감을 골랐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지요. 엿장수 앞에 서서 엿도 사 먹고 떡집에서 떡도 샀습니다. 맛있다, 그치? 오키가 떡을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복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복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복녀가 다가갔습니다. 그래, 재미있었니?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복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던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였지요. 복녀야, 이거 내 옷이란다. 애미가 직접 지었어. 어머니. 복녀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지요. 입어보렴. 복녀가 옷을 입자 딱 맞았습니다. 잘 어울린다. 우리 딸. 어머니가 복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웃과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한 일을 하소연했지요. 복녀는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복녀 아가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가 복녀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복녀야, 앉아라. 박진사가 복녀 옆에 앉았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서 말이다. 박진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애비 가슴이 뿌듯하구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복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란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야. 박진사가 복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거라. 네, 아버지.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녀는 작은 보자기에 떡을 싸서 뒷산으로 향했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치마를 흔들었습니다. 가을 벌레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지요. 뒷산 바위에 도착하니 독가비가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가봐. 복녀야. 오늘도 왔구나. 독가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녀가 독가비 옆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지요. 오늘 어머니가 송편을 만드셨어. 같이 먹자. 고마워. 두 친구가 송편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녀야, 요즘 바쁘지? 응,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하지만 재미있어. 다들 널 좋아하는 게 보여. 독가비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독가봐. 독가비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이제 가족들도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 나는 이제 슬슬 가야 하나? 복녀가 깜짝 놀라 독가비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돼. 농담이야, 농담. 독가비가 웃었습니다. 독가봐, 너는 내 영원한 친구야. 그리고 내 수호신이기도 하고. 복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생기고 친구들이 많아져도 너는 특별해. 제일 먼저 내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잖아. 독가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복녀야, 너 없으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복녀가 독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독가비가 복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약속이지? 약속이야. 두 친구가 다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처럼 9년 전 그날 밤처럼요. 복녀와 독가비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고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복녀야, 넌 정말 행복해 보여. 독가비가 말했습니다. 응,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내가 있으니까.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지요. 밤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빛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두 친구의 그림자가 바위 위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독가봐, 고마워. 뭐가? 모든 게 내 친구가 되어줘서, 날 지켜줘서, 날 믿어줘서. 복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복녀야. 넌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요. 가을밤의 고요함 속에서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정이었지요. 복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지요. 박씨집 마당에는 복사꽃이 활짝 피어 달콤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복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지요. 마당에서 복녀가 마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녀 아가씨, 우리 며느리가 시집와서 시어머니랑 자꾸 다투는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복녀가 차분하게 물었지요. 자기 방식대로 살림을 하고 싶다는데. 근데 우리 집 방식이 있잖아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도 새 가족이 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먼저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며느리분도 할머니 말씀을 더 잘 들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랑채에서 박진사가 고을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운대부 품계를 받은 후 박진사는 사또의 자문 역할을 맡았지요. 박대감, 두 마을 사이 물길 분쟁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소? 글쎄요. 두 마을 모두 농사를 지어야 하니 물이 필요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박진사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요. 역시 박대감 말씀이 옳소. 그리하겠소. 안채에서는 어머니 김씨가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어려운 집안을 위한 김장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 집 과부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뒤 김장할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죠. 같은 마을 사람인데. 어머니의 말에 부녀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에 체면만 차리던 어머니가 아니었지요. 큰언니 옥주는 좋은 양반가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친정에 들렀는데 복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안았지요. 복녀야, 오래간만이다. 큰언니, 잘 지내셨어요? 응, 시댁 식구들이 다 좋아. 시어머님도 자상하시고. 옥주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집 아드님이 착하다고 했잖아요. 맞아. 내가 봐준 대로야. 고마워, 복녀야. 작은 언니 오키는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오키가 복녀를 불렀지요. 복녀야, 이리 와봐. 왜 작은 언니? 내 초상화를 그리려고. 가만히 앉아 있어. 오키가 붓을 들고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복녀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지요. 왜 저를 그려요? 우리 집안의 영웅을 그려야지. 나중에 자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녀 덕순이는 이제 복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복녀가 덕순이를 하녀가 아닌 동생처럼 대했거든요. 아가씨, 오늘 장터에 같이 가실래요? 그래, 좋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어느 날 복녀에게 혼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유한 집안에서 복녀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했지요. 박진사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복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좋은 집안인데. 저는 지금이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마을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박진사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할 때 하거라. 아버지는 내 뜻을 따르마. 고마워요, 아버지.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진사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뿌듯했지요. 저녁이 되어 복녀가 뒷산에 올랐습니다. 독가비가 바위 위에서 손을 흔들었지요. 복녀야, 독가봐. 복녀가 독가비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복녀야, 1년 동안 많이 변했어. 독가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더 밝아졌어.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고, 다 너 덕분이야. 복녀가 독가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마을 아이들이 복녀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녀 아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녀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말해줬지요. 착하게 사는 건 어렵지 않아.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면 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복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집안의 막내딸이 지혜롭고 착하다더라. 원님의 비리를 밝혀낸 그 아가씨 말이지? 맞아. 그 아가씨 덕분에 온 마을이 구원받았다지. 사람들이 복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복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복녀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복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봄날 저녁 복녀가 선산에 올라갔습니다. 조상님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지요. 조상님, 덕분에 저희 집안이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복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조상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지요. 복녀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붕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지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복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독가비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복녀야, 뭐하니? 그냥 마을 구경하고 있어.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두 친구가 나란히 서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지요. 복녀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복녀가 독가비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 함께니까.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되어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복녀와 독가비가 바위에 앉아 별을 세었지요. 하나, 둘, 셋. 복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가비가 복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복녀는 더 이상 바보 뚱뚱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처녀였고 가족의 자랑이었으며 모두의 친구였지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녀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복녀를 진짜 복덩이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10년 전 복녀와 독가비가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은 밤이었지요. 복녀가 뒷산 그 바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풀벌레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산길을 비춰주었지요. 바위에 도착하니 독가비가 벌써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야, 왔구나. 응,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 복녀가 독가비 옆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지. 독가비가 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억나? 내가 널 잡아먹겠다고 으름장 놓던 거? 독가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녀도 웃음을 터뜨렸지요. 기억나지? 나 무서워서 울었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어. 그때 정말 놀랐어. 너 울고 있더라. 나무 뒤에서. 맞아. 내가 날 찾아줬지. 두 친구가 그날 밤을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벌써 10년이었습니다. 8살 어린아이였던 복녀는 이제 18살 아가씨가 되었지요. 하지만 독가비를 보는 눈빛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친구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독가봐, 그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난 진짜 친구가 필요했어.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외롭고 혼자만 있는 것 같았거든. 나도 그랬어. 수백 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따뜻해졌어. 그때 땅이 살짝 움직이며 구렁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복녀 아가씨, 독가비,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 들었습니다. 구렁이 할머니가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지요. 할머니, 와주셨네요. 복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런 날을 빼놓을 수 없지요. 숲속에서 여우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어미 여우, 아비 여우, 젊은 여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요. 은희님들 축하드립니다. 젊은 여우가 앞발로 절을 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와줘서. 복녀가 여우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우들의 털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하늘에서 까치 떼가 날아왔습니다. 나무가지마다 까치들이 앉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깍, 깍. 까치들의 노랫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축하 연주 같았지요. 복녀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모두 모였네. 독가비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복녀와 내가 친구가 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야. 그동안 우리 많은 일을 겪었지. 영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어. 복녀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 복녀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떡과 과일이 나왔지요. 오늘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복녀가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영물들이 기쁘게 받아 먹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잔치가 열렸지요. 독가봐, 앞으로도 계속 친구지? 복녀가 떡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독가비가 복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영원히 친구야. 나는 나이를 먹잖아. 할머니가 되고 언젠가는. 복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어도 내 친구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난 널 영원히 기억할 거야.
독가비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복녀도 눈물을 흘렸지요. 나도야, 독가봐. 너는 내 최고의 친구야. 두 친구가 서로 껴안았습니다. 영물들이 조용히 지켜봤지요. 구렁이 할머니도, 여우 가족도, 까치들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산 전체에 은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산신령의 기운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복녀와 영물들을 감쌌습니다. 산신령님, 복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복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지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잘했다, 복녀야. 너는 진정한 복덩이가 되었구나. 복녀의 귓가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독가비가 복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녀야, 노래할래? 노래? 응.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불러준 노래 기억나? 독가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도깨비 노래? 맞아. 독가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진 도깨비 노래였지요. 복녀도 따라 불렀습니다. 영물들도 하나둘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까치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춤을 췄고 여우들이 꼬리를 흔들었지요. 달빛 아래에서 복녀와 친구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웃음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지요.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도, 도깨비도, 구렁이도, 여우도, 까치도 모두 친구였습니다. 한참 후 모두가 지쳐 바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웃었지요. 재미있었다?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게 놀았어. 독가비도 웃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영물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했지요. 복녀 아가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구렁이 할머니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희님, 안녕히 계세요. 여우 가족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까치들도 하늘로 날아갔지요. 복녀와 독가비만 남았습니다. 두 친구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별들이 반짝였지요.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독가봐, 나 정말 행복해. 복녀가 말했습니다. 나도야.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복녀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독가비가 복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사람들을 돕고 착하게 살고 너랑 친구로 지내고. 복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행복한 거. 복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독가비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야, 너는 진짜 복덩이야. 내 이름처럼. 그건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 마음 덕분이야. 순수하고 착한 마음. 독가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마. 그게 바로 내 가장 큰 보물이니까.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잃지 않을게. 약속해. 두 친구가 다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약속?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복녀가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내려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또 올게. 응, 기다릴게. 복녀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독가비는 바위 위에 서서 복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지요. 복녀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느리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지요.
복녀가 중간쯤 내려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독가비가 손을 흔들었지요. 복녀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빛과 새벽빛이 만나는 순간 두 친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복녀가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할 무렵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녀의 앞날에도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산골 마을에 바보 뚱뚱이로 불리던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두를 움직였지요.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영물들의 도움을 받아 집안을 구하고 마을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진정한 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 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